8월 달에 올라온 정리된 최근 내용들이에요. 네, 이게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들어가서 안 보세요. 네, 안 보긴 하는데 보면은 사실은 도움될 내용들이 꽤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실무 경험이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쓸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제가 조금 추스려 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할 게 이제 중개 법령에 대해서 이제 해석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 계약 전에 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계약하시기 전에,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중개 계약하시기 전에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건데, 뭐 지금 보시면 대리계약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등이 작성한 계약서, 이게 뭐냐면요, 내용 쭉 있잖아요. 중요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대리인이면은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대리인이면은 최소한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나 준비가 돼야겠죠. 그 인감은 중요한 게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거 갖고 오셔야 돼요. 옛날에 막 1년 전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갖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소공등을 작성한 계약서에 보시면은 이게 길게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중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나 이제 파시는 분하고 사는 사람 인적 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주민번호가 이제 그거 확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확인 내용들은 당연히 뭐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게 보통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이거를 뽑아놓은 이유는 뭐 한 동네에서 부동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거 솔직히 의미 없어요. 다 아니까요. 주인도 알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될 케이스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개업을 하고, 이거 소공보다는 개업할 때 더 문제가 돼요. 개업하시고 되면 직접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소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솔직히 뭐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자기가 판단해서. 근데 개공으로 들어가시면 이거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들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지 않고 좀 너무 멀리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주인 직접 못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이트라든가 연락처는 제가 초반에 스터디에 한번 정리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 보시면은 전화번호랑 아마 다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메일 보내드릴 때 자료만 따로 보내드리니까, 초반에 제가 했던 스터디 있거든요. 받으신 기억 나시죠? 네. 지금 없어도 받으신 기억 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가시면은 이제 철저한 이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은 대표처책. 그리고 중개보조원에 의한 계약서 작성 철저히 배제.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판례가, 제가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최근에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돼본 판례가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중개보조원이 방을 보여주고요. 손님 만나서 방을 보여주고 사무실까지 들어왔어요. 보시면. 그리고 사무실 대표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앞에 의자에. 그래서 사무실 대표님이 보고 있는 상에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써서 임차인한테 설명해주고, 그거 다 봤어요, 대표자가. 그리고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만 했어요. 공서. 그랬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임차인이 태클을 건 거죠. 대표자가 계약 안 했다. 중개보조원이 한 거다. 그렇게 소송이 걸렸는데 판례가 얘기 기억나시죠? 무죄라고, 중개보조원 잘못이 없다고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때 범위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에서 판례가 나오는 게 중개보조원이 다 했는데, 다행히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옆에 있어 봤다 이거죠. 그 대표자가 그 내용을 다 들었고, 그 대표자가 도장도 주고 도장까지 찍고 대표자가 사인만 하고, 그래도 과실이 없다. 전제는 하나 있어요. 전제가 임차인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기한 게 없을 때. 만약에 재산상의 손실을
강한 게 있다. 잘못된 허위 중개, 사기 중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거기 매수인이 수수료를 깎으려고 말도 안 되게 어거지를 쓴 거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피해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떴다방이나 그런 데 빼고는 중개업자가 진짜 일부러 뭐 사기치려고 덤벼들지 않는 이상 그거를 계약서로 막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제가 계약서 설명 같은 거 엄청 많이 얘기 들었지만은 이유는 딱 하나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가 계약을 깨고 싶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수수료를 내가 조금만 주고 싶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막 친구들이 막 얘기 구청에 집비 신고해라 했다. 그러면 중개사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니까 판례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유념해 두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판례. 이게 아까 금방 얘기 드린 거죠? 예. 아까 전 시간에 얘기 드린 건데 다가구 주택인데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이 주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부동산이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그 집 경매가 넘어갔는데 실제로 경매에 들어가서 봤더니 보증금이 주인이 말했던 거랑 틀렸다라는 거죠. 더 많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이 자기 보호를 못 받았던 거예요 보증금을. 이런 경우 중개사의 과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절대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매수인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절대 중요한 건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뭐 예전에 쓴 계약서 보고 하셔도 안 돼요.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예전에 남은 계약서 써있더라. 그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중개사 잘못이에요.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사항에서 확인해야 될 거, 뭐 별도 등기는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별도 등기 있으면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는 토지에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집합 건물에서. 집합 건물에서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근데 일단은 그 내용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요. 등기를 딱 열어봤는데 처음 보는 용어가 있다. 처음 보는 용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단 그 용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을 하세요. 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용어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등기라는 용어도 눈에 띄면 일단 이게 뭔가 좀 내가 모르지만은 뭔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주변 분이랑 법무사 통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그 집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 근저당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안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중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 드릴 때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중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예고 등기는 아니겠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소송 걸린 건데, 소송 걸린 건데요.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 같은 거 갖고 와서는 이 효력이 없어요. 대법원 가서 판결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다 나온 게 있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는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세요. 한 번만 신경 쓰시면 실수 안 하시는 건데 뭐 이거 본다고 해서 계약 무조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보고 있으면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판결문이 나와도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사람에 따라서 등기를 좀 늦게 할 수 있거든. 이제 그런 거 하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가시면은 뭐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거는 신탁 원부가 떠오르셔야 돼요. 신탁 원부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건 뭐 판례도 많고 그때 제가 이제 당산동에 그 사기 사건도 엄청 많이 얘기했죠. 결국 그것도 신탁 원부를 안 받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시작이 된 거죠. 사기치려고 했지만 물론. 그래서 신탁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을 중개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사례에서 정말 많이 나오냐면요. 그때 당산동의 그 사건 사고 같은 경우 되게 좀 특수한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등기가 어떤 등기냐면은 분양권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기 전에 신탁 무슨 신탁에서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그런 집합 건물이나 빌라 같은 경우도 거의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최초에. 그러면 신탁 등기가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신탁해서 하다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땅에다가 제가 건물 지면은 그냥 제 이름으로 바로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하면 분양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신탁을 끼고 하냐면은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몇 년 전에 그 대출 규제 바뀐 것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건물을 올리려면은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한 7, 8년, 10년 정도 전에는 땅만 있으면 돈 없어도 그냥 건물 줬어요. 막 대출을 막 해주니까 그냥.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탁회사에다가 위탁을 한 다음에 얘네한테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다 신탁이 껴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탁 엄부를 보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거의 이제 분양권 상태가 생각하고 보면은 신탁 엄부를 보시면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신탁에서는. 거의 시중가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라든가 분양권 매매라든가 아니면 임대계약 같은 거 아니면 전세계약 하실 때 그때 필요한 건 사실적으로는 분양계약서나 뭐 매매계약서 아니면은 임대 이제 분양계약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신탁회사가 주인이라고 신탁회사 돈 넣으면 안 되거든요. 얘는 거의 뭐 명의만 돼 있는 거지 실제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해서 그때 당산동 사례는 이제 신탁 원부에 대해서 편법으로 해서 신탁회사 짜서 이제 제대로 사기를 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 신탁 원부를 봐야 되는 케이스는 일반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 말고요. 일반 다세대라든가 만약에 원룸 그런 건물에 이런 게 있다 특수하게 그러면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런 집들. 근데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신탁 원부 보셔도. 그러니까 그건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그 정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이것도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 절대 안 생겨요. 그리고 요거 나온 게 뒤에 가면 되겠으니까 그건 뒷단 설명드리고 일단 계약서 작성 시 이제 또 나와 있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랑 각종 동부등을 확인하고 이제 확인 설명 작성하고 교부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권리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제 체크해줘라 이제 그 내용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연대 보증 등의 내용 등은 절대 안 쓰시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신고하시면은 임차인이 이거 중개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같이 내가 돈 못 받으면 중개사님이 책임지게 써달라고 계약서에다가 진짜 있어요. 써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써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손님 같은 경우 이렇게 계약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이 집 안전하니까 그 써줄게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뭐 여기 그대로 나와있던 밑에 줄에 추측이나 정확하지 않은 사항은 절대 쓰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만 쓰셔야 돼요. 계약서에는. 항상 나중에 어떤 중개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녹음했든 뭐래 녹음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종이에요. 종이에 써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제가 했지만 생각 같은 경우도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나 다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다. 괜히 뭐 오래된 복잡한 사장님들이 막 글씨 막 이렇게 해서 막 되게 막 어려운 말 써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로 그냥 편하게 쓰세요. 그게 제일 10% 간단하니까. 영어로 쓰지 마시고. 그리고 입금 계좌 확인은 뭐 이거 당연한 거겠죠. 입금 계좌 확인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 계약상 좀 하나 빠진 게 여기 중도금이나 잔금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무조건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등기할 때 얘기해 드린 건데 손님한테 잔금 때도 끊어주고 이렇게 중도금 있으면은 중도금 때도 그 날짜로 끊어주시고 그리고 등기 끊으시면은 손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게 날짜 확인시켜 줘야 될 게 그렇죠? 오늘 끊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설명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손님한테 앞에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되게 사소한 건데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안심이 돼요. 상대방이죠. 아 여기 중개사가 이렇게까지 뭐 꼼꼼하게 보는 중개사구나. 근데 나중에 뭐 설명 옛날 거 띄어다가 막 하고 손님 날짜 보더니 이거 오늘 거 아니네. 그러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게. 지금 끊어도 똑같아요. 손님한테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해요. 그게 신뢰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등기 끊는 거는 사장님이 되시던 직원 되시던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등기 비용. 만약에 등기 비용을 아끼는 사장님 되시면은 오래 계시지 마세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중개식. 이제 비주거용 중개식 보면은 이제 상가 중개할 때 상가 관리단의 상가 관리 규약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업종 제한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축 입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특별한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업종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동산이 한 자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손님이 저한테 계약을 했는데 저한테는 미용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약 다 해놓고 갑자기 가서 부동산을 한다고 그래. 입주할 때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 파기돼야죠. 근데 그것도 전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걸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려야죠. 손님한테. 여기는 업종 제한이 있어서 여기는 부동산은 한 자리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자리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업종 변화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지금 안 된다. 그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축의 얘기고요. 만약에 기존에 상가가 다 차 있어요. 차 있는 경우 중간에 계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관리단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관리 사무실 가시면은 혹시 여기 별도의 뭐 규약 같은 거 따로 정해진 거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다른 어디 임차인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꼭 관리실 가서 직접 들으세요. 근데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특수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은 첫 번째 거는 거의 문제될 일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건축의 물건이 용도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시공구에 해당가에 확인 안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중개사가 안 해요. 잘. 할 이유도 없고요. 이거는 들어갈 사람이 해야죠. 내가 학원 하고 싶은데 중개사가 임대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학원이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중개사가 일일이 확인해주기 힘들어요.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이거는 사실은 임차인이 자기가 이거를 어떤 업종을 하겠다 하면은 이미 구청이나 가가지고 그 업종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조건을 들고서 부동산을 받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중개업자가 빨리빨리 알아봐 주죠. 근데 오는 손님마다 이거 알아주고 있으면 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하고 지금 신호랑 틀리고 이거를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흔히 물어보는데 맨날 구청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손님이 알아보고 오셔야죠. 그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 제한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게 몇 개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갖고 다녀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정확한 내용만 기재하셔라. 이제 그거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해당이 거의 안 되세요. 이게 면적이나 용도 같은 경우 문제가 될 경우가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근생 같은 경우, 일부 근생이고 일부 주택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상복합은 사실 이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주상복합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8페이지 가시면은요.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자료 요구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도인이 매도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주택인데 그러면 사장님 거기 지금 세입자가 만기가 언제고 보증금 얼마 한 건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전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임대인이 화를 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안 주겠죠. 예.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다 확인설명서에다가 그 내용을 쓰셔야 돼요. 예.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냥 비워놓으시면 안 되고 자료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고 예. 그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걸 제가 구두상으로 손님한테 얘기해봤자 나중에 말 바꾸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쓰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그 내용. 그리고 그게 또 어쨌든 간에 뭐 일반적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거 쓴다고 해서 뭐 특별히 기분 나쁘고 그럴 건 없을 거예요. 그 내용 꼭 쓰는 게 중요하시다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뭐 확인설명 기준 사항은 이거는 포인트는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은 임대는 삭제하셔도 되는 거고요. 예, 매매만 해당이 된다는 거. 예, 매매만 해당이 된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취득시 조담한 조세는 뭐 저희가 공부한 거 찾아보시면 다 있으실 거고, 예, 있으실 거고. 예.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잘못 설명할 시 개업공유중개사의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 확인설명서 보시면 취득세나 농특세나 기본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개사가 너무 말이 많아서 양도세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설명하면은 책임 물어요. 민사상 소송 들어가면 잘못 설명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실 틀릴 일이 없어요 거의.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조례 그대로 보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세금 말고 양도세라든가 기타 뭐 증여세라든가 상속세 이거를 괜히 뭐 내가 많이 안다고 손님한테 설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판례 들어가면은 그거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다행히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아까 그 얘기 들었던 게 신분증 확인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마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거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로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개사고 시 부사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제가 저희가 이제 보통 1억 들거든요. 뭐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1억을 보통 드는데 만약에 손해배상 금액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억만 갖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협회에서 2억 다 줘요. 근데 대신에 나한테 다 청구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뭐 1억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1억 내에서 사고 쳐도 되겠지. 부담 없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액이 많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한테 공제가지고 뭐 이렇게 해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다 책임을 물으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마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공제 같은 거 갖거나 그런 일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작게 날짜가 돼 있어요. 뭐 2006년 11월 29일. 이 날짜에 어떤 공인중개사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 관할 부서에다가 법무부에서 다 취합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질의한 거랑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기. 왜냐면 권리금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법이 얼마 전에.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지정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안 쓰고 그냥 요거 하나 정도만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정도만, 요거 하나만 그냥 뽑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약 종료 3개월 사이에 지금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끔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 게 이분이 2014년 5월 5일부터 2015년 5월 5일까지 상가 계약을 한 이후 2016년 7월 3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어요. 갱신이 되어 있는데 상가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인과의 임대 계약을 주선하라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질문 정리가 되세요? 질문? 그러니까 자동갱신이 됐는데 자동갱신이 됐는데 자동갱신이 되면은 계약 기간이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계약서상. 근데 세입자가 이제 중간에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대인은 당연히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 당연히 아실 내용들이고요. 이제 자동갱신되는 경우랑 계약서를 써서 되는 경우, 그렇죠? 자동갱신하는 경우랑 계약서 쓰는 경우 차이가 뭘까요? 계약하는데. 계약 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뭐냐면은 만약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은요, 이 중간에 세입자가 만기 중간에 요구하면은 굉장히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만기 3개월 전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동 연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되니까 임차인은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은 못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조금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계약 쓸 때 그 자동갱신 될 때랑 재계약 써주는 거랑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임대인은 영업하기 좀 쉽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거 하나 뭐 별거 아니지만 임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전화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돈 안 받고 써줄 거잖아요. 그럼 일부러 전화해서 뭐 재계약한다고 했으면 계약서 당연히 쓰셔야죠 와서. 그러면 왜 써야 되냐 하면 일요일에서 쓰는 게 좋다 주인한테. 그러면 주인은 당연히 저희한테도 신뢰가 쌓이겠죠.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반대로 이제 임차인이 문의가 오면은 주인 얘기 없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주인 얘기야. 왜 나서서 계약서 쓰려고? 그러니까 가끔 세입자한테 그래요. 사장님 계약서 이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똑같이 연장되니까. 그거를 실무에서 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영업적으로. 그리고 뭐 내용이 길지만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라 했지만 이제 요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돼서 나 물어본 건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새로운 임차인과 남은 6개월의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무허가도 봤는데 무허가도 봤는데 이게 뭐 오피스텔이라고 못 받을까요? 이게 상가라도 받아요. 상가라도 제가 그 집에 그 상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고 이불 깔고 침대 놓고 밥 해먹고 살면은 주택임대차 받아요. 상가. 그럼 반대로 만약에 아파트에다 아니 주택에다가 제가 사업자 낸다. 그래도 만약에 그게 상가 똑같이 조건에 맞으면은 상가 임대차를 받는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팩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대항력은 갖춰야겠지만은 플러스 실제 용도가 맞다고 하면 받아요. 그래서 1번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답이 2번이 물어본 게 1년 이내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임차인을 했을 때 이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아까 병인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쵸? 2천에 50 했는데 남은 기간에 2천에 50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임차인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임차인이 계약을 어겨놓고 왜 네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래? 그게 똑같아요. 그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12페이지. 이거 다 읽으시면은 어지러워요. 다 읽으시면 어지러워요. 주택을 매매했는데요. 대항력을 못 갖췄어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됐는데요. 매매가 됐는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거를 매수한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임차인은 반대로 임대차 보호법 따라가지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죠. 그런데 임대인은 그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다음 보증금 반환채무는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인수받았으니 보증금은 내가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거죠. 이거는 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세가 끼고 매매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은데 이제 매수인이 자기가 들어와 할 건가 아니면 세입자를 바꾸든가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보내야 될 건덕지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냥 승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게 대항력이 없을 경우,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 살지 않는 경우, 이 집에 임차인이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판에 나온 게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실무에서 간혹 나올 수 있겠죠. 간혹. 그래서 요거는 좀 특수한 사항이라 제가 한번 알아두시면은 뭐 요 정도까지 나오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임대차에서 아마 실무에서 나오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가. 그래서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막연하게 뭐 매매됐다고 해서 무조건 승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매수인이 좀 약은 거죠. 못된 거죠. 웬만하면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매수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인이 나중에 알고서 세입자 내쫓는 거죠. 나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이 나쁜 건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많이 반복되긴 했는데 이제 우선 현재 임차인의 범위에 월세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지금 서울이 1억이죠? 9,500인가? 1억 아닌가요? 서울이? 서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몰라요.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아니에요? 강남은 그 최우선면제 해당되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증금이 이분 같은 경우 3,000에서 40인데 기타 지역에 4,500 기준인데 지금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지 포함되는지 물어봤는데 이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랑 좀 틀려요. 네. 주택임대차는 보증금만 보지. 네. 상가임대차는 환산 보증금.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